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25년 상반기부터 계속 희소식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는 16,000파운드 포스, 정리하자면 16,000파운드 무게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에 해당하는 첨단 항공 엔진이 대한민국의 자국산 우리 기술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1일 과천청사에서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은 2023년부터 약 1년간 국방과학연구소를 주관으로 수행한 개념연구와 2024년 미래도전국 방기술 기획연구를 통해 민관 군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분석한 로드맵입니다. 해당 안에는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엔진의 목표 성능, 사업 추진 방식, 예상 비용과 일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험 비행 가능 시점까지 14년이 걸리며 약 3조 3,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 및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사업기간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사청은 2025년도 미래도전국 방기술 사업추진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유무인 복합을 비롯해 양자, 첨단 소재와 에너지 분야의 기획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또한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직립형 다목적 무인잠 수정 개발과제, 전투기 캐노피용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과제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용인 첨단 항공엔진 고온부 기반기술 개발 과제를 미래도전국 방기술 과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방사청 한경우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미래전장의 기술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혁신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인 미래도전국 방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세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올해 안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수출 계약 성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페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경우 편대 비행을 위해 초기 계약 대수가 12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조 원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베트남의 K9 자주포 20 내지 30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계약 규모는 3억 달러 하나로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국산 무기가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K9 자주포가 동남아시아에 수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K방산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4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카이, LIG 넥스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총 2조 3,01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상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수출 기대감이 커지는 데 대해 업계에서는 K방산의 가성비와 신뢰도 높은 후속 운영 지원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은 지난해 6월 초도 물량 20대를 시작으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로 프랑스 라팔,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신규 기체지만 대당 1,500억 원이 넘는 경쟁 기종보다 저렴한 1,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지난해 8월 보도에서 KF-21이 전통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경쟁 기종 대비 가성비가 높아 다양한 국가에서 KF-21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영국,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계약 관련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오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몇 차례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복잡한 전국으로 대한민국의 혼란한 시기와 겹치면서 비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시험 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국산 엔진 개발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인의 이목이 또 한 번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첫 시험 비행 성공을 시작으로 이번 달까지 모두 1,020차례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까지 약 2,200차례에 이르는 비행을 계획하고 있어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에 한 번씩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KF-21의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경남 사천 일대 날씨가 최근 미세먼지와 진눈깨비와 같은 기상악화로 좋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정을 봤을 때 여전히 기한을 맞출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며 업계 관계자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그동안의 시험 비행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륙과 비행, 착륙이 모두 원활했으며 초기 구조권 전성 시험에 관한 3가지 업무도 올해까지도 계속 정상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주로 비행했던 사천일대를 벗어나 남해 상공 등 비교적 먼 곳을 오가는 비행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하늘에 떠있는 일정 시간을 충족하며 성공적인 비행을 마치고 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비행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안전성, 성능,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점검한 뒤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2030년까지 우리 공군에 120여 대를 공급해 노후화된 전투기를 모두 최첨단 전투기 KF-21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자체 개발 성공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투기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21,000파운드의 출력을 가진 엔진이 쌍발로 장착되며 엔진 조립 과정은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집니다.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군수항공 엔진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규격과 기준이 제각각이며 대부분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화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주 간단한 조립 절차에도 엄격한 규격과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자의 숙련도와 엄격한 품질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경력 20년 이상의 마스터, 기술사, 기능장 등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당장이라도 고성능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전투기급 엔진에 적용되는 직경 1m의 고효율 압축 팬 블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제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고열 부품의 단결정 특수합금 기술을 개발하고 팬 블레이드를 생산해 미국의 주요 엔진 회사에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작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 국산화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파격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KF-21 전투 기반을 위해 국산 엔진을 개발할 경우 개발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엔진의 국산화를 시도하면 현재 막대한 매출을 보증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이 경쟁자로 돌아서 일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직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완전한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보니 아마도 KF-21 전투기 개발이 성공으로 판정된 이후에 국산 엔진 개발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문제 등에 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의 국산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2025년 말까지는 니켈 계열 촌해열 합금의 3D 프린팅 소재를 만들고 부품 제조 기술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섭씨 1680도 이상의 환경에서 운용되는 극초음속 추진기관, 부품용 촌해열 합금 소재를 개발하여 가스터빈, 고온 부품 등 차세대 소재 및 부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 가스터빈 블레이드 재생용 레이저, 클래딩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내 항공 분야 교체 비용을 연간 2,5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고 정비 비용 역시 1,200억 원 상당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2030년까지 1,800여 종의 소재와 표준품 중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 50%의 품종, 약 920여 종을 국산 소재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소재 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는 2030년까지 약 7,5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납기는 30% 이상 단축되며 민수로 확대 시 효과는 군수의 2배 이상은 거뜬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최근 강구영 사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취임한 이후 좀 더 구체적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1전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방위력 개선 및 방산 육성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 중인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2의 형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3월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가을 전에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에는 두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과 한 종류의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중 공대지 미사일만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KF-21이 적기를 만나 공중전을 벌일 때 사용할 미사일인 MBDA사의 미티어와 딜사의 AIM-2000은 국외에서 도입됩니다. 미티어의 가격은 약 40억 원 이상, AIM-2000은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기술적으로 도전이 쉬운 AIM-2000을 대체할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대공2 미사일은 현대식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전형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AIM-2000과 LIGN-X1의 함대공 유도탄, 해공의 특징을 결합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공2 미사일은 AIM-2000과 동일한 접속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간표적 정보를 교환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배꼽 케이블 구조와 파일런에 결합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이는 나토 규격 전투기에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KF-21뿐만 아니라 외국산 전투기에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공대공2는 해공 미사일에서 사용된 2단 스트레이크 기술을 채택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양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꼬리 날개의 크기를 확대해 순간 기동성을 높이고 날개의 움직임으로 인한 공기 흐름 변화량을 극대화하여 방향 전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외선 영상 IIR 탐색기는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 미래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서 특히 탐색기의 해상도가 경쟁 제품보다 2~3배 높아 먼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적의 미끼나 기만 장비에 속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탐색기가 탐지하지 못한 표적이나 항공기 뒤쪽의 적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연소관을 탄소 복합재에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여 구조 강도를 높인 것이죠. 이를 통해 단거리2는 중력 가속도 기준 최소 50G 이상의 고기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대공2 미사일은 2032년까지 4,359억 원이 투입되어 KF-21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 체계개발 실행계획 수립 및 업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LIGN-X1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며 최종 계약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사 무기체계인 LIGN-X1이 여러가지 공대공 미사일 선행 기술을 연구한 것은 사실이며 적외선 탐색기의 핵심 부품인 적외선 검출기는 국내 유일 생산업체인 i3 시스템의 제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대공2 미사일 개발은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계속된 KF-21 러브콜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최근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를 바꿀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사업 NGAD가 휘청휘청 되더니 결국 취소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NGAD 사업은 아마도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를 탄생시킬 예정이었고 다른 나라들 역시 그 성능을 기준으로 6세대 전투기를 정의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백지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또다시 무엇을 두고 6세대 전투기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KF-21 플랫폼을 발전시켜서 훗날에는 6세대 전투기로까지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목표로 삼아야 할 성능을 알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이 이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탑재하려고 계획했던 고성능 엔진 기술을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수준에 해당하는 엔진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미국은 애시당초부터 6세대 엔진 기술은 수출 금지라고 못을 딱 박아놨던 터라 한국은 엔진 기술을 스스로 깨우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엔진 성능을 설계해야 하느냐는 점인데요. 전투기로 하려고 하는 일에 따라서 엔진이 해야 하는 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 6세대 전투기를 먼저 정의 내릴 수 있게 된다면 그 표준을 한국이 세우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에 성공한다면 무려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6만 명의 고용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조건에서 앞서 나가는 KF-21의 최근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향후 4.5세대를 넘어 후세대 6세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2 보라매입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 자국의 안보를 수호함과 동시에 K9, K2, FA-50의 뒤를 이어 한국 방산의 흥행 신화를 이어나갈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의 블록1와 블록2를 넘어 완벽한 5세대 전투기가 되는 블록3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이 블록3에 도달한다면 해외 수출은커녕 당장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가입해 있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TCR 때문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에서 가입해 있는 이 합의체는 미사일 완성품과 관련 기술 부품의 국가 간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모든 미사일을 막는 것이 아닌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g 이상의 고위력 미사일, 핵탄두와 생물학, 탄두, 화학탄두 유무인 전투기 기술을 제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변경하면서 여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가입해서 스스로 규약을 늘리나 싶었지만 MTCR에 가입하게 된다면 지침 이내의 기술과 부품을 수입하는 것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KF-21 블록3는 F-22,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무인기와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까지 적용하여 향후 6세대까지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TCR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향후 블록3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 미국제 엔진을 더 이상 탑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미국의 허락을 받아 한국에서 운영하는 KF-21에만 허가를 받더라도 해외 수출은 꿈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KF-21이 완전히 우리 군을 위한 기체로만 운용하다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KF-21 수출은 카이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최대한 많은 KF-21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수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KF-21의 단가를 낮추고 향후 블록2, 블록3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해외 수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결국 답은 KF-21을 위한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6번째 독자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것으로 동시에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방산업계와 군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국산 항공엔진 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열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수준의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산 엔진 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나며 국산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 기존 분석에 따르면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술 역량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으로 현재 다각도로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그야말로 국방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국가이지만 전투기 분야에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공중지배기 NGAD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NGAD는 기존 전투기의 성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기술적, 재정적, 정책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NGAD 사업의 예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높습니다. 단일 전투기의 가격이 2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개발, 생산,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안하면 예산 초과 가능성이 크고 다른 국방 예산과의 우선순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NGAD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기, 센서 네트워크, 통합 무기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이 더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미국 내 정치적 논의에서 방위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는 정치적 승인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해관계가 얽힌 로비 활동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래서인지 미국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양상과 과정, 속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실전 배치가 턱 밑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은 성능 개량과 발전을 거듭하며 눈부신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투기 엔진 개발 분야의 발전이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에어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업하여 항공 엔진 독립에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150조 시장을 돌파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이후 실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제품인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K9 자주포에 장착된 MTU 엔진이 독일의 국가전략자산으로 지정된 이유였습니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던 수출 계약이 무산된 것도 독일이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화는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K9 자주포에 장착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K9 자주포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에 이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설계도를 토대로 항공기 엔진 핵심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개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투기의 엔진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 방식과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두 회사의 합작에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한화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압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제트 엔진 실증 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치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되 아예 엔진 국산화 사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론적으로 충분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설계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새로 개발되는 KF-21용 엔진에는 극소수의 전투기에만 적용되었던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에 등장하자마자 서방에서 받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니랩터인데요. KF-21의 형상이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F-22 랩터와 매우 유사했기에 서양에서는 KF-21을 두고 미니 래퍼나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부분에서 F-22와의 추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KF-21의 후면이었습니다. KF-21의 후면 엔진 노드를 살펴보면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 F-22의 후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사의 유격도 비슷하고 가운데 툭 튀어나온 부분의 모습도 매우 유사하죠. 이에 설계 단계에서 향후 추력 편향 노드를 적용하기 위해 여유를 둔 설계가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력 편향 노즐이란 항공기 엔진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가변식 노드를 통해 자유롭게 조절하는 장치로 기존 항공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된 전투기들은 기상천외한 기동이 가능한데요. 공중에서 거의 제자리에서 360도를 회전하는 쿨비트 기동이나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움직이는 무중력 기동 등이 있죠.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반응과 기동 능력을 갖춘 전투기와 전방위 감지 및 공격이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의 조합이 미래 단거리 공중전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기술진도 역시 오래전부터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KF-21의 형상으로 보아 탑재된다면 F-22와 동일한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 설계 방식에는 3차원과 2차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수호이 57, 중국의 젠 20의 경우 3차원 추력 편향 노드를 채택하여 모든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F-22에 적용된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은 상하로만 추력을 조절할 수 있어 3차원 방식보다 다소 기동성이 떨어지지만 노즐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여 높은 스텔스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F-21은 이중 2차원 방식을 선택하며
스텔스 성능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공중전이 근접전보다 원거리 교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의 발전으로 근접해서 꼬리를 물고 싸우는 도그파이팅 보다적 전투기가 시계에 들어오기도 전에 레이더로 감지해 격추하는 시계 외교전 BVR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가 될 KF-21의 도그파이팅 상황까지 들어갈 일은 거의 없으니 굳이 스텔스 성능을 희생하면서까지 3차원 추력 편향 노드를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이더 기술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레이더 기술은 반도체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한국의 레이더 기술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에서 개발한 KF-21용 레이더는 이미 F-35의 A사 레이더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죠. 반면 중국의 경우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되지 않기에 크기로 밀어붙일 수 없는 항공기용 레이더에 있어서는 서방제 레이더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더 기술 격차를 활용하기 위해 기동성보다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설계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꿈은 크게 갖고 목표는 작게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크게 꾸더라도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들에 우리 바다를 자기네 안방인 줄 아는 파렴치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맞습니다. 중국이죠. 세계 곳곳에 시비를 걸고 있는 중국이 현재 탐내고 있는 바다는 동남아의 남중국해뿐만이 아닙니다.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서해에서도 중국은 군사활동을 벌이며 대한민국의 영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서해에 대한 새로운 침략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늘인데요. 얼마 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중국 공군의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방공식 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침범한 횟수는 무려 133회나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5년 사이 가장 많은 횟수로 카디즈를 밥 먹듯이 침입하던 러시아와 비교해도 10배에 달하는 횟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공군의 오만한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은 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 해군 작전 전문가 출신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에릭 위클런드인데요. 8년간 미 해군 작전 전문가로 복무했던 그는 군 시절 군함의 전투정보실에서 레이더 데이터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해 전자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아왔었습니다. 전역한 이후에도 군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45년 이상 군사학을 연구해온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8월 초 미국의 지식 공유 플랫폼 쿼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중국의 제니10은 성능이 떨어져 4세대 전투기들로 충분히 격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론상 4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5세대로 분류되는 최신형 4세대 전투기들은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에서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단순 전투 능력만 놓고 보자면 5세대 전투기에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젠20을 잡을 수 있는 전투기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를 언급했습니다. 에릭 위클란드는 KF-21을 두고 매우 유능한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보다 뛰어나다며 통상적인 거리보다 좀 더 접근하면 젠20을 포착해 조준하고 사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클란드는 젠20을 5세대 전투기라고 하지만 엔진 배출구가 있는 후방 부분이 스텔스 성능이 뒤떨어져 포착이 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째 제대로 된 전투기 엔진을 만들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것도 결국 기초적인 소재, 공학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개발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우선 무인기에 적용할 1350켈빈급 1076도 가량의 엔진부터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엔진의 출력을 높여 나가며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가스터빈 엔진 기술의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조교수가 최근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놀라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미 1600켈빈급 엔진 시운전에 성공했으며 이를 넘어 1800켈빈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1600켈빈 엔진이면 이미 FA50의 F404 엔진을 국산화하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1800켈빈급 엔진이라면 현재 라이선스 생산 중인 F414 엔진을 넘어선 최신 개량형인 F414-22 엔진 수준입니다. F414-22 엔진은 미국의 주력 함재기 FA18 슈퍼호넷 엔진인 F414보다 출력을 18%나 향상시킨 모델입니다.
미국의 슈퍼호넷을 뛰어넘는 강력한 엔진을 KF-21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형희 교수는 이처럼 놀라운 진척을 이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최근 내열 부품 개발에 큰 진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소재만으로는 강철조차 녹여버릴 수 있는 제트 엔진의 열기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이 또 다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 부품이 고열에 녹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부품 사이사이에 냉각 공기를 흘려보내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부품 표면에 냉각 공기를 분사하는 냉각 기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냉각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역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부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세라믹 코어 기술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냉각 효율이 높은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D 금속 프린팅 공법을 통해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트 엔진에서 가장 강력한 열을 견뎌야 하는 터빈의 블레이드 부품은 내부에 복잡한 공기 통로를 만들어 냉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블레이드를 주조 틀에 녹인 금속을 부어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었기에 만들 수 있는 구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그 정밀성과 가공할 수 있는 재료의 폭이 넓어진 3D 프린팅으로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설계보다 훨씬 세밀하면서도 냉각 효율이 뛰어난 구조의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게 가능한데요. 아직은 연구 단계이지만 시험 제작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멀지 않아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국산 엔진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돌연 완성 직전에 엔진과 더 떨어진 양산 가격을 한 번에 공개해 버리자 당연히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엔진 성능은 좋아지면서 가격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쫓아가 보겠다며 튀르키예는 거의 20종에 가까운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단 칸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이 아니라도 전투기용 보조동력 엔진, 헬기 엔진, 호위함 엔진, 전차 엔진, 무인기 엔진, 장갑차 엔진 등등 온갖 할 것의 엔진은 전부 손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성공만 한다면 빠르게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겠지만 이들 입장에선 한국이 손에 잡힐 법한 시점에서 갑자기 저 멀리로 도망쳐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어떻게든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법한 카드도 뽑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를 엔진 개발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엔진 기술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면 발전 속도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질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발을 해내려면 시행착오 과정에서 몇 번이고 엔진 날개를 녹이고 불태우는 과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인지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속이 탈 것입니다. 과연 한국과 튀르키예의 엔진 개발 레이스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한국의 전략 도구가 해외 전문가들이 예측한 10년이라는 시간을 과연 몇 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기술 발전이 얼마나 향상된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중국에서는 자국산 엔진을 개발했지만 성능적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죄의식 전투기를 위해 설계한 WS-15 엔진은 말썽을 일으키며 계획한 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내구성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내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엔진의 가장 중요한 소재 역시 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엔진 강대국에 비해 20년 이상 기술이 뒤처져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엔진 내구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베이징항 공재료연구소장은 차세대 엔진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합금 재료의 생산에 관한 문제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형 엔진 개발은 40조 원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한국 방산은 전 세계를 휩쓸며 방산 전시회를 진행할 때마다 각국 고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국산 무기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우리 국방력의 보탬이 되고 세계 무기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길 기대합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오직 우리나라만의 기술로 세계 항공산업을 이끌어 나갈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